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징계 공고문에 익명 처리된 부분에 피해자의 이름을 적시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이동이 많은 하굣길 교문 앞에서 그 얼굴에 욕보이는 피켓을 들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햇빛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조열굴 양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지만 조열굴 양은 오히려 친구들로부터 짝꿍녀 양에게 잘못이 있다라는 반응을 이끌어내어 짝꿍녀 양은 비난의 하산을 받게 됩니다. 도대체 왜 저분이 저에게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또 연기야? 피고인 조용해 주십시오. 법정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 감치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복도를 지나가면 주위 친구들이 친한 친구에게 징계를 먹인 나쁜 년이라며 수군대고 같은 반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학교에 가기가 무서워질 지경에 놓여 며칠간 정신과 치료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조열굴 양은 평소 행실이 바르다는 증인의 말에는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신뢰도가 떨어진다니요? 아닙니다. 저는 유증의 선수도 했지 않습니까? 제가 비록 조열굴과 친한 사이이긴 하지만 조열굴이 나쁜 학생이 아니라는 점은 정말 사실입니다. 단지 조열굴 양에게 보복하는 의도가 아니었습니까? 검사는 지금 피고인에게 너무 무리한 압박을 가하고 보복하는 있습니다. 의도가 아니었습니까? 학교 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저는 외부자라도 이 사실을 알아서 학교에 항의해주기 바라야 할 행동입니다. 절대 보복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주방용 칼로 찔러 사망이 되게 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시기에 피해자를 죽이고 싶다라는 말을 차례 반복을 해오는 등의 행동을 보면 이는 의도적이며 계획된 살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칼로 찔러 죽게 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살인의 의도가 없었으며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살면서 그렇게 고약한 냄새는 처음 맡아봤어요. 멀지 않는 것도 수상하고 썩은 냄새가 이상하다 싶어서 경찰에 바로 신고했어요.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계획을 세운 모습은 찾을 수 없었겠군요. 이해했습니다. 변호인은 재판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충분히 피해자를 죽일만 했군요. 이해했습니다. 검사 측은 증인에게 지금 주관적인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폭행이 잦아짐에 따라 올해의 심리 상태는 더욱 피폐해졌고 사건 당일에 다가올수록 증상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치밀한 계획하에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는 척 사체를 은닉하며 범행을 숨겼다고 주장합니다. 홧김에 저지른 일이 들킬까봐 두려웠어요. 정신을 차리고 나서 너무 겁나서 어쩔 줄 몰라서 그랬어요. 제4권역 고등부 형사부문 마지막 팀입니다. 6번째 발표팀 우리 부산 외국어 고등학교 발표팀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사와 함께 구호 외치고 그리고 위치해서 자리에 착석한 다음에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DK 화이팅! 네, 좋습니다. 마지막 팀이니만큼 열정적으로 있는 힘껏 발표하신 거, 준비하신 거 전부 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산오외고 창체 동아리 모의 법정부 DK팀의 주제는 폭력의 대물림과 가정폭력의 심각성입니다. 대본의 제목인 Violence Gives Rise to Violence가 이 주제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폭력, 특히 가정폭력을 보고 자란 아이들의 절반 이상이 또 다른 가정폭력이나 범죄의 가해자가 되어 폭력이 대물림된다고 합니다. 저희 팀은 사회 현상의 심각성을 부각하여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서 사건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재판 유형은 합의 재판이며 피고인의 형사상 나이에 따라 소년법 제60조를 참고하여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를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2015년 피고인의 모친이 사망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속적인 폭행에 힘들어하면서 주변인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립니다. 그러던 중 2년 후 모친의 기일에 사건이 발생하고 이후 피해자의 시신을 사건 현장의 방에 그대로 두었던 피고인은 사흘 만에 검거되고 존속 살해 및 사체 은닉죄로 피소됩니다. 다음은 주요 쟁점입니다. 첫 번째 쟁점은 살인죄의 적용 여부입니다. 검사 측은 피고인이 범행 전에 주변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용의를 드러냈으며 사건 당일에도 부친이 잠든 틈을 타 흉기로 찌르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살인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이는 피해자로부터의 두려움으로 인한 우발적인 행위였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아갈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음 쟁점은 심신장애의 성립 여부입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으로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다는 점,
사건 당일 약물을 복용하지 못한 점을 강조함으로써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검사 측은 피고인이 정확한 정신적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의사 결정 능력에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니었다는 정신과 전문인의 진술을 통해 심신장애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 쟁점은 살해 이후 사체 은닉의 성립 여부입니다. 검사 측은 피고인이 범행 이후 외부인의 출입을 꺼린 점과 집 밖에서의 일상생활은 아무렇지 않게 한 점을 들어 피고인을 사체 은닉죄로 기소하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처음 겪어보는 두려움에 휩싸여 외부인의 출입을 기피한 것이고 별다른 의도 없이 사체를 사건 현장에 방치해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마지막 쟁점은 정당 방위의 성립 여부입니다. 변호인 측은 사건 당일 저녁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점에 주목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을 자신의 법익을 보호하려던 행위의 연장선으로 해석하여 정당 방위를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사 측은 폭행이 일어난 시점과 범행이 일어난 시점이 동떨어져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정당 방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곧 재판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방청석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휴대전화를 꺼주시고 재판 중에는 정숙한 태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부 입장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연제지방법원 2017 고압 154호 피고인의 존속살인과 사체 은닉에 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 출석하였습니까? 예, 출석했습니다. 검사 측 출석하였습니까? 네, 출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289조와 형사소송규칙 제127조에 의거하여 불리한 진술을 거부하고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숙지하고 사실대로 진술하시겠습니까? 네. 일어서서 성명, 주민번호, 주소, 직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연제시 과정부 고등로 11-2에 살고 있고 과정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주소가 바뀔 경우 즉시 공지해야 합니다. 이 사건 이외에 따로 법정에서 재판받고 있거나 수사 중인 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럼 검찰 측 모두 진술하세요. 피고인 억울해를 형법 제250조 존속살해죄, 헌법 제161조 사체은닉죄로 기소하는 바입니다. 검사 측은 기소 요지를 말씀해 주세요. 피고인 억울해는 2017년 3월 5일 오후 11시경 자택에서 만취 상태로 잠든 피해자를 주방용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시기에 피해자를 죽이고 싶다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을 해오는 등의 행적을 보면 이는 의도적이며 계획된 살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자택에서 사체를 장기간 은닉해왔습니다. 이에 보훈 검사는 헌법 제250조에 의거한 존속살해죄, 헌법 제161조에 의거한 사체은닉죄로 기소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은 공소 사실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죽게 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살인의 의도가 없었으며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당일 폭행과 폭언을 당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하였으며 이는 법익의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본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사체를 자택에 둔 것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한 의도적인 은닉이 아니라는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검사 측은 증거 및 증인 신청하세요. 증인으로 피해자의 주택 임대자이자 사건의 최초 신고자인 조월세 씨,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전운주 씨, 피고인의 학교 친구 김우정 군을 신청합니다. 또한 사건 당일 피고인이 흉기로 사용하였던 주방용 식칼과 피고인과 김우정 군의 문자 내역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시신 부검 결과도 증거로 제출하는 바입니다. 변호인, 검찰 측의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증거 및 증인 신청하세요. 이의 없습니다. 피고인의 앞집에 사는 나 옆집씨, 피고인의 상담의 공진단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과거 가정폭력 사건 기록과 피고인의 상담 녹취록, 그리고 정신과 상담의 약물 처방전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검찰 측 변호인의 증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검사와 변호인의 증거 증인을 모두 채택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변론 준비 기일을 마치고 변론 기일은 2017년 5월 13일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지금부터 연제지방법원 2017 고압 154호 피고인의 존속살인과 사체 은닉에 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울세 씨, 전음주 씨, 나엽집 씨, 공진단 씨, 그리고 김우정 군 모두 출석하였습니까? 네. 나오십시오. 증인석으로. 조울세 씨의 사명을 대표하여 선서하세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태림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만일 거짓을 말할 시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스스로 그것을 증언한다면 죄가 적용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증인 또는 증인의 친족 등이 형사소추, 공소제기 및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조울세 씨를 제외한 분들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자, 증인 자리에 앉으시고 검사 측 증인 신문 시작하십시오. 네. 증인은 이 사건을 최초로 신고하셨나요? 네. 당시 정황을 설명해 주시죠. 매달 초 내던 월세를 받으러 갔는데 그달에는 월세를 안 내더라고요. 그래서 받으러 갔는데 학생이 문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4-5번쯤 찾아갔나? 근데 마침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가 봤는데 살면서 그렇게 고약한 냄새는 처음 맡아봤어요. 월세 안 낸 것도 수상하고 썩은 냄새가 이상하다 싶어서 경찰에 바로 신고했죠. 그 당시 피고인 억울해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밀어내는 거예요. 평소에는 화도 잘 내지도 않던 놈인데 화를 내면서 저보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피고인이 무언가를 숨기려는 의도로 그런 행동을 했군요. 이해했습니다. 준 검사는 사실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검사 측 유의하세요. 네, 평소에 피고인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라고 했죠. 네, 평소에는 예의도 바르고 착한 놈이었는데 그렇게 예민한 모습은 처음 봤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사건 발생 이후 평소와 다른 과민 반응을 보이며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사체를 은닉해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측 반대 신문하세요. 네. 증인이 피고인의 집을 찾아갔을 때 피고인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엄청 당황했죠. 올해가 그렇게 예민한 모습은 처음 봤다니까요. 그렇다면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계획을 세운 모습은 찾을 수 없었겠군요. 이해했습니다. 변호인은 재판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기각합니다. 변호인 계속하세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아직 만 17세입니다. 우발적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은 심리적인 불안과 혼란으로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한 것이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체를 은닉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검사 측의 증인으로 사건 당일 피해자와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전음주 씨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검사 측 증인 신문 시작하세요. 증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 만났죠? 네. 만나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냥 뭐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집사람 기르기가 힘들었는지 애가 완전히 취해가지고 제가 집에 데려다주고 왔죠. 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죠? 집에 가니까 그 우레가 있더라고요. 근데 망창이 놈이 우레 보고 막 때리고 욕도 하고 해가지고 저 그거 덜 말린다고 되게 욕받습니다. 그렇게 우레는 좀 달래주고 망창이는 재우고 잠든 거 딱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갔죠. 그렇다면 증인이 피해자의 집에 나설 때에는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피고인도 진정되고 난 후였다는 것이 확실하죠? 네,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이 있고 한참 후에야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따라서 본 검사 측은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없음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변호인 측 반대 신문하세요. 피해자 엉망진창 씨가 피고인을 폭행했을 당시 피고인은 어떤 반응을 보였죠? 근데 다 아시다시피 사실 망창이가 애를 한두 번 때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처음엔 평소로 그냥 맞고 넘기려고 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좀 심하게 때렸는지 애도 가만 안 있더라고요. 막 반격하려는 거를 제가 겨우 뜯어 말리고 왔습니다. 그날은 우리도 좀 많이 화나 보였어요. 그렇다면 그날 밤 피고인의 행동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함이었겠군요. 이해했습니다. 지금 변호인은 증인에게 사실이 아닌 주관적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건 발생 시기에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사람은 증인뿐입니다. 당시 정황을 증인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검사 측 인정합니다. 변호인 측 유의하세요. 네. 그렇다면 사건 당일 피해자의 폭행과 폭언은 극심하였으며 피고인의 저항은 피해자의 폭행이 있고 난 뒤에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까? 네, 맞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피해자에게 극심한 폭행과 폭언을 당하였습니다. 유난히 심했던 폭행에 피고인은 저항하였으며 이 저항이 범행과 연결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검찰 측의 증인으로 피고인의 학교 친구 김우정 군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검사 측 증인 신문 시작하십시오.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인가요? 고민도 들어주는 친한 친구죠. 학기 초에 애가 말도 없고 습기도 없어서 제가 먼저 다가가면서 친해졌어요. 피고인의 대인 관계는 어떻습니까? 저 말고 다른 친구와는 잘 안 놀았어요. 소심하지만 괴롭히는 애 있으면 욱하고 가끔씩 싸움도 하고 그러면은 저도 처음엔 의였어요. 피고인이 아빠에게 폭행당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했겠네요. 네, 아주 가끔. 근데 그 얘기를 할 때면 애가 돌변을 해가지고 좀 무서웠어요. 어떤 때는 죽여버리고 싶다고 말한 적도 있고 그래도 힘든 걸 아니까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그러면 피고인이 충분히 피해자를 죽일만 했군요. 이해했습니다. 검사 측은 증인에게 지금 주관적인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검사 측 유의하세요. 네.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고 싶다 말한 것은 확실하죠? 네. 이상입니다. 변호인 측 반대 신문하세요. 증인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알고 있었나요? 네, 2년 전쯤 돌아가셨다는 걸 의뢰가 말해줬어요. 피고인이 불면증과 스트레스 때문에 약물을 복용했다는 사실은요? 네? 약물이요? 혹시 영양제라면서 매일 먹던 게... 혹시 이 약이었나요? 네, 이 약 맞아요. 근데 이게 그런 약인 줄은 전혀 몰랐어요. 피고인이 가정 환경으로 힘들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았나요? 제가 아는 게 끝인 줄 알았는데 의뢰가 약을 먹는 정도인지까지는 몰랐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오랫동안 힘들었고 상담 치료와 약물 치료를 받으며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말 못할 아픔을 견뎌왔습니다. 우리는 피고인이 그동안, 아니 어쩌면 지금까지도 얼마나 고통받아왔는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검사 측에서 신청한 증인 신문이 끝났습니다. 변호인은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십시오. 변호인 측의 증인으로 피고인의 이웃 주민 나 옆집 씨 나와주십시오. 자리에 앉으십시오. 변호인 증인 신문 시작하십시오. 네. 증인은 피고인의 옆집에 살고 계시죠? 네, 맞아요. 그럼 피고인에 대해 잘 알겠네요. 잘 알죠. 애가 아빠 때문에 소심하긴 해도 얼마나 착했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의 가정사도 잘 알고 계신가요? 3년 전쯤인가 애 엄마는 암으로 저 세상 떠나고 이후로 우리랑 지가 아빠랑 둘이서 살았어요. 그것 때문에 말 많았어요. 남편 때문에 죽었다나 뭐라나 뭔가 동네 온갖 솜 다 돌았어요. 혹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애 아빠가 술만 먹으면 애를 손찌검해서 그것 때문에 경찰도 몇 번 왔었어요. 애 엄마하고 애 아빠하고 우리가 많이 힘들었지. 증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학대당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나요? 언제더라? 작년 말인가? 그때 그날도 애 아빠가 술을 먹었는지 우리가 밖에서 혼자 얇은 옷만 입고 오돌오돌 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하루 재웠어요. 근데 그런 일은 꽤 있었어요. 그럼 3월 5일 사건 당일에는 아무 일도 없었나요? 그날 유난히 좀 많이 시끄러웠어요. 너무 소리가 크게 나서 저희 집까지 다 들리더라고요. 무슨 애 엄마 얘기도 하는 것 같던데. 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예전부터 꾸준히 피해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으며 모친이 사망한 후에는 더 많은 심리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상 증인신문 마치겠습니다. 검사 측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예. 증인은 피해자 엉망진창이 살해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경찰이 찾아오고 수사할 때야 알았죠. 평소 피해자의 집에 자주 방문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 일이 있었던 날 이후에도 먹을 거리 들고 우리한테 갔는데 안에 아무런 소리도 안 들리고 문은 안 열어주고 그래서 아직 학교를 안 마쳤나 뭐 이런 생각만 했지 이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다면 증인은 사건 이후 밖에서 피고인을 본 적이 없나요? 아니요, 학교 가는 것도 몇 번 보고 집 앞에서 여러 번 봤었는데 별로 아무렇지 않아 보이던데요. 일상생활은 여전히 아무렇지 않겠단 말이군요. 네, 여전하던데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보훈검사는 피고인이 치밀한 계획하에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는 척 사체를 은닉하며 범행을 숨겼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변호인 측의 증인으로 피고인의 정신과 전문 상담의 공진단 씨 나와주십시오.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변호인 증인 신문 시작하십시오. 증인은 피고인을 상담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피해자 엉망진창 씨가 피고인 억울해 군을 수년간 몇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폭행하자 경찰이 상담 조치를 취하며 해온 지가 2016년 4월 12일이었습니다. 상담을 시작할 때 피고인의 상태는 어떠하였나요?
처음 상담을 시작했을 때 몸 곳곳에 멍이 가득하기도 하였고 다리를 떨기도 하고 손톱을 물어뜯는 등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상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상습적으로 자신을 때리는 사실에 대해 어떤 식으로 서술하였습니까? 폭행이 잦아짐에 따라 올해의 심리 상태는 더욱 피폐해졌고 사건 당일에 다가올수록 증상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노 조절 장애 증상까지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폭행할까 두려워 불면증 증세를 보였고 이 증상들을 완화시키기 위해 제가 약을 처방하여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아버지의 폭행에 인한 두려움 때문에 잠도 못 잘 정도로 심신이 매우 약해져 있었다는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정신과 전문 상담의인 증인에 따르면 피고인은 예전부터 심리적으로 많이 피폐해진 상태였고 최근에는 공격성도 강해지며 더욱 피폐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피고인은 전항의 능력이 미약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측 반대 신문하세요. 피고인 억울에 대한 정확한 병명이 있습니까? 정확한 병명은 없지만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불안한 심리 상태가 사리 분별에 영향을 끼칠 정도였나요? 있습니다. 지금 검사 측은 재판을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전문으로서의 소견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검사 측 인정합니다. 변호인 측 기각합니다. 분노 조절에는 문제가 있는 정도였지만 인지 능력에는 지장이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것으로 증거 조사 및 증인 신문을 종료합니다. 다음 공판은 2017년 5월 29일입니다. 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남은 절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연제지방법원 2017과 154호 피고인의 존속살인과 사체연닉에 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자리에 앉으십시오. 피고인 어구레 씨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생년월일이 언제입니까? 2000년 7월 13일입니다. 네, 좋습니다. 검사 측 신문하세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잔 틈을 타 흉기를 찔러 살인하였죠. 잠을 자고 있을 때 칼을 들고 간 건 맞아요. 근데 찔 생각으로 간 건 아니고 그냥 아빠가 잠에서 깨서 놀란 나머지. 피해자가 잠든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 맞군요. 아빠를 죽이고 싶다고 말했네요. 역시나 살인은 계획된 것인가요? 있습니다. 검사 측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내뱉은 말을 일반하여 사건의 쟁점을 흐리고 있습니다. 기각합니다. 검사 측 계속하세요. 그렇죠. 그거는 아빠가 그 정도로 싫고 힘들단 말이었어요. 말 그대로 아빠를 죽이겠단 말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결국 아빠를 죽이고 싶다 이 말을 한 것은 사실이죠. 네.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임대인 조열세 씨와 이웃집인 나엽집 씨가 집을 찾는 것을 왜 피하였죠? 홧김에 저지른 일이 들킬까봐 두려웠어요. 정신을 차리고 나서 너무 겁나서 어쩔 줄 몰라서 그랬어요. 이성을 되찾았다면 자신이 범한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쳐야 한 것 아닌가요? 네, 검사님 말이 맞아요. 이상입니다. 변호인 측 피고인 신문하세요. 피고인은 언제부터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했죠? 엄청 어릴 때부터라서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기억도 안 나요. 그로 인해 많이 힘들었죠. 약물 복용도 한다고 하던데요. 네, 의사 선생님께서 처방해 주셨던 약이 있어요. 그 약을 꾸준히 먹나요? 네, 그래야만 살만하거든요. 사건 당일에는요? 그날에는 아빠랑 정신없게 저녁을 보낸다고 약 먹는 걸 깜빡했던 것 같아요. 피고인, 이토록 힘들었다면 왜 그동안 아무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나요? 그랬을 리가요. 어릴 때부터 의지할 곳이라고는 엄마밖에 없었어요. 근데 엄마도 아빠한테 어쩔 줄 모르는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도 다른 애들은 저랑 달라 보였어요. 저희 집만 다른 것 같고 다른 애들은 집에서 가족들이랑 행복해 보이는데 저희 아빠는 맨날 때리기만 하고 그래도 저는 아빠니까 참았어요. 피고인, 어렸을 때부터 힘든 시간을 보내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와는 잘 지내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했겠군요. 네,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아빠는 항상 똑같았어요. 맨날 술만 마시면 때리기만 하고 아마 변호사님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피고인은 아버지가 혈우병에 걸린 사실을 언제 알았나요? 그거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맨날 때리기만 하는 아빠가 어떻게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알겠어요. 딱히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렇다면 칼을 한 번 찌른 것으로 아버지가 죽음에 이를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군요. 네, 칼로 찌른 건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아빠가
뭐 하냐고 물으면서 잠에서 깰 때 아빠한테 또 맞을까 봐 무서워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빠는 언제부턴가 숨을 안 쉬더라고요. 이상입니다. 피고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검사 측 공소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진술 및 구형하세요. 사건에 대한 본 검사의 의견을 진술하겠습니다. 피고인 억울해가 어릴 적부터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가정폭력을 당해왔습니다. 이 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인할 동기로 충분합니다. 또한 피고인은 평소 학교 친구 김우정 군에게도 아버지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아빠를 죽이고 싶다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사건 전부터 살인을 계획해왔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기 직전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나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못한 채 살해당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피고인이 살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흉기로 찌른 시점과 피고인이 폭행을 당한 시점과는 시점이 동떨어지므로 변호인 측에서 주장하는 정당 방위 또한 성립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참히 살인한 이후에도 사체를 방에 둔 채 피해자와 피고인의 임대인인 조울세 씨의 출입을 고부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사체를 은닉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피고인은 살인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며 사체 은닉 혐의 또한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에게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검사 측은 헌법 제250조, 헌법 제161조에 의거하여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측 최후 변론 시작하세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부터 본 변호사는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한 최후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살해의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것이 아닙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이후에 보복이 두려워 우발적으로 흉기를 일에 휘둘렀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혈우병에 걸린 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죽음에 이를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체 유기에 관하여서는 일부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범행 이후 처음 겪어보는 두려움에 휩싸여 외부인과의 접촉을 피했던 것이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사체를 의도적으로 은닉한 것이 아닙니다. 평소 심리적 불안정에 따른 불면증과 분노 조절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 이를 치료하기 위해 약물을 복용하였던 피고인은 사건 당시 약물을 복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하여 약물을 복용하지 못한 피고인의 전환 능력은 매우 미약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과 폭언에 저항하던 도중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법익의 침해를 방해하려던 행위가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피고인은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에 대해 뉘우치고 있다는 점도 명심해 주십시오. 재판장님께서는 피고인의 이런 모든 상황을 참작하시어 부디 현명하고 정당한 판결을 내리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피고인 일어나서 최후 변론하세요. 먼저 저희 아빠를 죽게 만든 제 실수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남은 가족이라고는 그나마 아빠밖에 없었는데 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아빠랑 친하게 지내는 다른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아빠랑 목욕탕도 가고 놀러도 가는 그런 친구들이요. 근데 저희 아빠는 달랐어요. 맨날 술만 마시고 때리기만 하고. 그래서 저는 아빠니까 그냥 참았어요. 근데 엄마 기일까지도 엄마한테 눈물 한 방울 안 흘려주고 저를 때리기만 하는 아빠를 그날에는 왜 참지 못했을까요? 칼을 들고 마지막까지도 앞에 서서 고민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에 돌아서려고 했는데 뭐 하냐고 물으면서 잠에서 깨는 아빠를 보고 놀라서 아빠한테 또 맞을까 봐 무서워서 판사님, 한순간의 실수로 아빠를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피고인의 최후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 변론을 종결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본 재판부의 판결 선고는 2주 뒤인 6월 10일 오전 10시에 선고합니다. 2017 고압 154호 피고인의 존속살인과 사체 은닉에 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결문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2017 고단 3948 피고인 억울해 본인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생년월일이 언제입니까? 2000년 7월 13일입니다. 네, 앉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연제지방법원 2017 고압 154호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우선 피해자 시신부검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를 흉기로 1회 찔렀음에도 불구하고 혈우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과다출혈로 사망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혈우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1회만 찔렀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피해자 시신 부검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찌른 곳은 급소에서 많이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에 들다 일어난 것에 당황하였고 보복의 두려움을 느껴 감정적이고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찔렀다는 점 인정합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해를 했다기보다는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 후유증이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폭행은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동기에 있어 정상 참작되기에 이에 따라 형을 감경합니다. 피고인이 과거 가정폭력 사건 기록과 이웃 주민 나 옆집 씨의 증언을 토대로 피고인이 오래전부터 피해자의 폭력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받아온 점을 인정합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정신과 상담과 약물 치료를 동시에 받아왔으며 동급생에게도 말하지 못할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신과 전문 상담이 공진단 씨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이 주변 사물을 판별하고 자기 의사결정 능력에 영향을 끼칠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전문의의 소견이 이렇다 할지라도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정황에 의하여 약물을 섭취하지 못한 점, 당시 피고인의 심리가 더욱 불안했을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일부 인정합니다. 따라서 형법 제10조 2항에 의거하여 형을 감경합니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의 사체를 자택 안에 방치했습니다. 동시에 피고인은 일상생활에 있어 다름이 없었으며 이웃 주민 나 옆집 씨, 임대인 조을세 씨가 자택을 방문했을 때 자택 출입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조을세 씨의 증언에 따르면 증인이 집 문이 열린 틈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은 평소와 달리 과민 반응을 보였습니다. 위의 사실을 미뤄보아 본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벌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사체를 의도적으로 은닉하였다고 판단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본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해자의 폭행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폭행이 일어난 시점이 아닌 피해자가 잠에 들고 난 시점에 피해자를 흉기로 찔렀습니다. 변호인 측에서는 이를 피고인이 자신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방해행위라고 주장하였지만 본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복한 시점과 피고인의 법익이 침해당한 시점이 달랐기 때문에 정당방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본 재판부는 사체 은닉과 함께 살인 대신 상해치사를 적용하고 심신장애의 소지를 참작하여 신중한 판단을 한 뒤 결정을 내렸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과 만나거나 본 재판부의 판결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예정대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집행유예 3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항소 시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연재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사건에 대한 1심 판결 절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 퇴정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느낀 바로는 재판장 역할을 하신 분의 목소리가 가장 실제 재판장 목소리에 흡사했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증인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검사와 변호인이 적절하게 상대방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고 거기에 대해서 재판장도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질문과 관련해서는 막판에 이제 변호인이 혈우병을 얘기를 했어요.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도 엄청난 다툼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인데 일단은 그 혈우병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게 피고인 신문, 증인 신문 과정에서 안 나오고 피고인 신문은 거의 맨 마지막 단계죠. 그 과정에서 일단 나왔거든요. 피고인은 아버지가 혈우병에 걸린 사실을 언제 알았나요? 그거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심지어는 이제 결론적으로 혈우병이 또 판결에 영향도 미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에서 어떤 대처를 했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라면 왜냐하면 혈우병은 실제로 살인 사건에 있어서 인과관계가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중요 사안이기 때문에 살인죄로 기소를 한 검찰 입장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했었어야 되고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걸 좀 진작에 이 부분을 부각을 해서 방어 전략을 짜는 방법도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혈액병과 지금 인과관계를 결국 부정했는데 그러려면 찌른 부위가 또 쟁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판결에서는 급수를 찌르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사실 증거조사 과정에서는 이 부분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디를 찌른 것인지 검찰 쪽에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부분에 대한 혈우병 부분을 관련해서 그 찌른 부위가 이 사건 어디에 찔렀다는 것인지하고 혈우병과 관련해서 만약에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다면 어떤 대응을 하는 게 맞을지 실제 검사라면 피고인 측에서 혈우병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검사라면 어느 방어관 이렇게 되는 입증을 위해서 혈우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자가 맞다라고 하려면 어떤 걸 더 추가로 하면 될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저희는 사건을 짤 때 어떻게 짜냐면 급소를 비껴난 부분에서 짰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그 재판이 그렇게 이루어진 거고요. 그리고 혈우병에 대해서 저희도 대본을 만들고 혈우병이 많이 걸렸습니다. 검사 측에서 한 번 더 피고인 신문할 때 혈우병을 알고 있었냐 마냐에 따라서 계획적인 살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초점을 맞췄어야 되는데 그게 저희가 생략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변호인 측에서 먼저 피고인이 혈우병 알고 있었냐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한 번 했고요. 그리고 그게 대해서 검사 측이 한 번 더 한다고 해도 피고인은 모른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저희는 혈우병이 알고 있었냐 마냐 그것보다는 실질적인 증거가 있은 문자 내역하고 나엽집하고 조월세 씨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출입 반응을 거부하고 이런 걸 두 가지의 실질적인 증거를 가지고 좀 더 그거에 중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혈우병 약간 좀 약간 조금 안 봤다는 사실은 있습니다. 그 질문도 생략했습니다. 검사와 변호인 모두 증인신문 과정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존경하는 재판장님. 존경하는 재판장님. 존경하는 재판장님. 뭐 이게 아마 드라마나 영화의 영향일 수도 있긴 한데 재판을 매일 받는 사람이라면 재판장을 많이 보니까 존경심이 들 수 있죠. 그러나 판사, 검사, 변호사라는 거는 우리 법상 자기 역할을 각자 하는 사람이라서 너무 이렇게 아부성 발언을 실제로 하지도 않고 하는 거는 좋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이건 참고로 그런 발언은 만약에 하고 싶으면 맨 마지막 최종 의견 진술할 때 한 번 정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개인 의견입니다. 답이 없는 내용이에요. 일단 그 판사님 역할을 재판장 역할을 하신 우리 학생분은 제가 그 변호인 최후 변론을 하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일어날 뻔했습니다. 이 목소리와 톤이 정말 실무에서 그 판사님 재판장이랑 정말 99% 싱크로율이 99% 됩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그 모의 재판 심사를 와서 제가 깜짝깜짝 놀란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리고 그 검사님도 말씀했지만 이게 지금 그 뭐 답변을 혈우병과 관련해서 저도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변호사 입장에서 혈우병이 지금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탑3 안에 드는 것 같은데 마지막 피고인 신문 그것도 변호사가 질문하는 것에서 처음 나왔었고요. 실제 판례에서도 이 혈우병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는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변호사라면 이 정말 피고인 억울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태라면 상해치사가 그 다 인정이 된 사안인데 제 변호인 역할 하신 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상해치사와 상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근데 그것을 구별하는 부분은 이 사람이 칼로 찌르면서 그 피해자가 죽을 것을 예견할 수 있는지 쉽게 말씀드려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검사님도 급소를 찔렀나 안 찔렀나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게 찌르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예견하면 상해 치사가 돼서 굉장히 중한 형을 선고받게 되는 것이고 상해만 인정이 되고 예견 가능성이 없다면 상해 부분만 인정을 받게 되는데 마지막 그 변호인의 최후 변론을 보면 그 상해로 인한 사망 사실을 본인이 인정하고 가는 듯한 그 변론이 나와서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그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 팀인데 수고하셨습니다. 이 팀은 디테일이 좋네요. 재판부 재판장님 목소리부터 시작해서 저기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저희 변호사분들도 보면 배지를 다 지금 달고
좋으신 것 같은데 변호사 배지 맞죠? 네, 맞아요. 예, 디테일이 좋은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제가 궁금했던 게 똑같은 내용인데 저도 궁금했던 게 갑자기 뭐 그 증거 조사나 이런 과정에서 전혀 안 나오다가 뭐 급속 찔린 부분이 급속은 많이 비켜났고 또한 피해자 시신 부검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찌른 곳은 급소에서 많이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판사님이 그걸 정확하게 이제 캐치를 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아신 건지 이 내용을 말이죠. 어떻게 아신 건지 좀 대답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조금 지적을 좀 하자면 저기 집행유예를 3년을 징역 5년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이제 선고를 하셨는데 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에 대해서만 이제 집행유예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시정이 돼야 될 부분이다. 예, 이렇게 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인 측에서 그 변호인 측이었나 검찰 측이었나 시신 부검 결과가 제출이 되었는데 그 시신 부검 결과를 보면 그 거기에 직접 언급은 뭐 제대로 안 되었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증거 자료를 보면 거기에서 급소에서 많이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는 것도 추가로 그렇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권역 고등부 형사부문 마지막 팀 질의응답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수고했다고 박수 함께 좀 쳐볼까요? 모두 고생했다고. 자,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인사합시다. 전체 차렷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시사위원분들께서는 안내에 따라서 이제 최종 순위 결정을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자, 고등부 형사부문 최우수상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또 함께했기 때문에 또 이 시간 되니까 더 각별하게 느껴지네요. 자, 고등부 형사부문 이번엔 뜸들이지 않고 발표할 거예요. 자, 고등부 형사부문 최우수상 영광여자고등학교 YCJ팀 축하합니다. 자, 지도교사 계신 홍아름 선생님 지도교사상 받게 되셨네요. 자, 우수상입니다. 우수상 오상고등학교 저스티스 리그팀 축하드리고요. 자, 장려상 경일여자고등학교 SNL팀, 김천고등학교 송솔보이브랜드팀, 물금고등학교 테미스팀, 부산외고고등학교 DK팀 다시 한 번 더 모든 팀들께 격려의 박수와 응원의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제12회 청소년 보위재판 경연대회 제4권역 고등부 형사부문 우리 최우수상 영광여자고등학교! 야, 되게 어색해요. 호응 주는 게 좋습니다. 참 그 기쁜 마음을 표현하기가 참 어렵기는 한데요. 최우수상 탄 지금 소감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기대를 하나도 안 하고 있어서 지금 진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 오는데 6시간이나 걸려서 힘들게 왔는데 여기 온 보람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야, 6시간이나 걸려서 왔는데 마지막에 보상을 최우상을 받아서 더욱 좋다. 아마 밝은 미소에서 오늘 그 기분이 한껏 느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우리 서울 본선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럼 우리 친구들과 함께 본선을 어떻게 준비할 생각입니까? 저희가 오늘 모의재판 경연하고 검사, 변호사, 교수님들한테 많이 조언을 얻고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배운 걸 바탕으로 더 열심히 준비해서 본선에서 더 발전한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영광여자고등학교 화이팅! 화이팅!